예, 수능특강 고전논문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시조가 세 편 나왔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전논문이 결코 만만한 파트는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시조가 제일 쉽죠. 사실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 수능장에서는 시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고전논문의 하나의 장르를 골라봐라. 그럼 부동의 1등은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게 될 이 세 가지 작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시험장에서 만날 확률은 가장 높은 것이니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글입니다. 자, 우선 이조연의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자, 이 작품은 봄날의 깊은 밤 하얀 달빛 아래서 백꽃이 피어있는 곳에서 이 작품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잠 못 드는 화자의 고독과 애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평시조이다. 또 뭐가 나왔나요? 화자의 정서가 나왔죠. 이 시에서 정서 혹은 정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정조라는 말을 써볼게요. 시적인 기본적인 정조가 고독감과 애상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나가면서 이 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화자의 이런 고독감과 애상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봐야 될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에 다정가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다정가가 이 작품의 별칭입니다. 백색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백색의 이미지, 그렇다면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다라는 말이겠네요. 백색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여서 자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형상함으로써 사실은 직접적으로 새가 운다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이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다고요. 끝내주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이 자규는 우리 고전에서는 두견세라고 불리는 건데요. 보통은 한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조, 애상감과 연결성이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또 다음 부분 울음소리를 들리는 듯 형상함으로써 일지춘심의 애상적인 정치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자, 일지춘심이라는 말이 이 글 전체의 정서를 집약하고 있는 말인데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일지는 하나의 나뭇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뭇가지에 맺혀 있는 봄 마음이라는 뜻이죠. 자, 말이 좀 애매해요. 봄에 느끼는 마음이 도대체 뭐냐? 애매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봄 되면 글쎄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봄이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심숭생숭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춘심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더 적확하게 이 시 속에 사용된 혹은 이 시에 드러나 있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면 애상감이겠죠.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을 일지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글이 지금 보려고 하는 요 시가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요까지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화라고 하는 건 백꽃이죠. 백꽃 다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흰색입니다. 자, 이화의 월백, 자, 달이 떴습니다. 달이 떴는데 이 달조차도 흰색이죠, 그죠? 하늘에는 흰 달이 떠 있어요. 흰 달이 떠 있고 은하는 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삼경은 뭐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고 고전 속의 삼경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깊은 밤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공간적 배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깊은 밤이라는 시간도 나와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화라고 하는 것은 백꽃이니까 언제 피는 거죠? 봄에 피는 거죠. 그래서 봄,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초장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장 갑니다. 일지춘심을 자규가 알겠냐마는 자, 자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얘는 두견세인데 한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얘가 직접적으로 운다라는 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 저 멀리서 뭔가 두견세가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얘가 울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가 지금 느끼는 마음이 이거라고요. 일지춘심. 자, 나뭇가지 한 마디 같은 하나의 나뭇가지에 맺혀 있는 그러한 봄에 느끼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게 하자의 기본적인 정조를 집약하고 있는 말인데 가장 어울리는 말을 고르자면 아마도 애상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애상감이라는 말도 쉬운 말은 아니죠. 그냥 우리는 슬픈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없지만 뭔가 마음속에 슬프고 꺼림직한 마음이 떠올라 그것을 애상감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는 일지춘심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 기억할 게 있죠.
이 글 속의 초장과 중장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제시가 됩니다. 두견세까지 포함해서 다 배경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자가 느끼는 춘심, 애상감, 하자의 정서죠. 정서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혹은 하자의 정서와 어울리는, 다른 말로 조응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종장 갑니다. 다정한 것도 병인 양하여. 자, 하자 스스로는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마음속에 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다정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정한 것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일지춘심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자, 시 내용 다 이해했어요. 그죠? 주제 말하기 전에 시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쨍하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 생각에는 우리 나이가 이 시의 어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쨍하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만큼은 주제를 정확히 한 문장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 접근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 시의 주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봄밤이란 말 쓰기 미안합니다. 다시 펴기하겠습니다.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 이렇게 하면 글 전체 주제가 될 거고,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흰색의 이미지들이 쫙 쓰였어요. 그래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표현상의 특징이겠죠. 그죠?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인 시각적인 이미지를 썼으니까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장과 중장에 쓰이는 모든 배경들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 혹은 부각시키는 것. 그래서 하자의 정서와 어울린다, 조응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하자의 이런 애상감이 집약되어 있는 단어가 일지춘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어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이 시는 공부할 건 다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요 시조는 선생님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EBS하고 모의평가 같은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시조 가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생소한 시조이긴 합니다만 읽어보시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조는 아닙니다. 자, 해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평시조이다.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자연 친화의 마음이 드러나겠네요. 당연히. 그 다음에 소박하게 산다고 했으니까 뭐 안분지족 혹은 안빈낙도 이런 말 나오겠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속에서 유유자적 여유롭게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화자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시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강호 한정가로 분류할 수 있는 이 시조는, 자, 우선 강호 한정가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 텐데요. 강호 한정가는, 강호는 자연이죠. 한정은 한가한 정서라는 뜻이에요. 자연 속에서 한가한 정서를 노래한 시.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줄에 선생님 필기한 내용이 있죠. 자연친화 플러스 안분지족 플러스 여유 혹은 풍요 포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시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강호 한정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강호 한정가는 이 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시조를 다 강호 한정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초장과 중장에서 자연의 정경을 대표할 만한 소재인 신의 달 구름과 친화하며 조화를 이루는 화자의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 초장과 중장에는 자연과 친화하는 마음, 그 다음 여유로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자, 마지막 종장. 종장에서는 건곤을 의인화하여, 건곤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 속에서는 자연과 같은 말로 쓰이는 말 같은데요. 자, 온 세상을 의인화하여서 화자 자신의 무라일체의 소망을 의탁하고 있어. 무라일체란 말 알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판단했습니다. 주장부터 볼게요. 자, 시내 흐르는 골짜기에 시냇물, 시냇물이 흘러가는 골짜기에 바위를 초당을 삼고, 자, 바위를, 초당이라는 말은 초가집이에요. 집도 따로 안 짓고 그냥 바위를 집으로 쓰는 모양입니다. 시내 흐르는 골짜기에 바위를 초가집으로 삼고 달 아래 밭을 가라. 달 아래에서 밭을 갈고 구름 속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는 모두 자연을 대유하는 말이겠죠.
자연을 비유하는 말들인데 이런 것들에 누워있고 이런 것들을 집을 삼고 다 하자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해제에서 본 것처럼 하자 입장에서는 친화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누워있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고전에서 많이 보는 표현이에요. 자연 속에 누워있어. 이 말은 자연 속에 은거했어. 혹은 자연 속에서 은거했다. 혹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장과 중장은 별건 없고요. 하자가 친화하고 싶은 대상들을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고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밭이나 갈고 있어 안분지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 시험 문제는 아마도 마지막 종장에 모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건곤이 날다려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죠. 건곤, 이거는 아까 선생이 하늘과 땅이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뭐 온 세상 이런 말로 쓰이고 이 시에서는 문맥상 본다 그러면 속세를 제외한 아마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연이 나한테 이르기를 말하기를 함께 늘자. 누가 하는 말인데요? 자연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한번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도 아닌 새끼가 사람처럼 말을 해요. 의인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연이 하는 말을 인용을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놈은 나야 자연이야. 나죠, 그죠? 내가 주체인데 주체인 내가 대상인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연이, 객체인 자연이 주체인 나한테 함께 살고 싶은 것처럼 주체와 객체를 뒤집었죠. 이런 표현 방식을 주객전도라고 부릅니다. 주객전도의 방식이 쓰였고, 자,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화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한자로는 무라일체라고 하죠.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무라일체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글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보다시피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갖다 놓고 뭐 수행평가 같은 걸로 시험 문제를 내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종장에 모일 수밖에 없겠죠. 종장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조의 해제로 갑니다. 이건 많이 보던 글이죠. 자, 이 작품은 기생 홍랑이 지은 것으로 임에게 온전히 바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이 글 속에서 순수한 사랑, 이게 아마도 맷버들이라고 하는 시어로 상징화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맷버들이라는 시어가 이런 의미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해제에서는 맷버들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쓴 사람이 기생이죠. 홍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뭐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아마 함경도 쪽에 기생이었을 거고요. 이경창인가요? 이경창이라고 하는 시인과 양반 시인과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는 날 이 시를 적어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맷버들을 정성스럽게 골라 꺾어서 멀리 있는 임에게 보내는 행위는, 자, 맷버들을 가려 꺾어 보내는 행위는 임을 향한 하자의 헌신을 의미한다. 자, 말 거창하게 썼는데요. 자, 이 맷버들을 만약에 하자의 사랑 혹은 하자의 분신이라고 본다면 자기를 꺾어서 님한테 보내는 것이니까 헌신적 사랑을 얘기한다고 봐도 뭐 이상하진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맷버들은 화자의 나왔네. 김새 때 그지? 나왔네요.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기생신분으로서,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화자가 임과 맺은 연인 관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자, 그렇겠죠? 기생이니까 양반과 결혼할 수도 없고 영원히 사랑할 수도 없죠. 기생신분, 자, 기생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창안이 아닌 창밖이라는 공간적인 제한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럼에도 화자의 목소리는 처절하기만 하다. 뭐 처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가 지금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지금 이 해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분적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던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여러분 다 그동안 많이 봐와서 알고 있을 거고요. 새로운 건 알게 됐죠? 신분적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설명할 때 잘 들어두시고, 자, 본문으로 갑니다. 이미 해제해서 할 얘기 다 해버렸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맷버들 가려서 좋은 맷버들만 가려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대. 요거 의손대, 이것도 멍청한 이거를 님의 손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의손대는 조사예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실 때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라고 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도치법 쓰였죠, 그죠? 님한테 주는 거다 강조하려고 아마 도치법을 썼을 거예요. 정상적인 문장은 뭘까? 맷버들 가려 꺾어 님에게 보내노라가 맞는데 도치법을 하나 썼습니다. 워낙에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시라서요.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치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맷버들이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오른쪽에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자 자신, 화자의 분신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두 번째는 화자의 사랑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이것뿐일까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러니까 퉁 쳐봅시다. 화자의, 님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자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맷버들의 의미가. 자, 그래서 맷버들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창밖에, 주무시는, 님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여기 보시면 창 안, 방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창밖이라고 하는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죠. 해제에서 봤다시피 뭘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 신분적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한계, 신분적 한계, 기생이란 신분 때문에 양반 남자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창밖에라도 나를 좀 둬달라. 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자, 새 잎이 나거든. 잊지 말고 나인가 여겨달라.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요. 계속 나를 생각해달라. 그리움 혹은 님에 대한 그때까지 나는 잊지 않고 새 잎이 나겠다. 영원한 사랑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소망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사실은 낼 문제가 많이 있는 시조는 아니에요, 그죠? 보통 나오게 되면 화자의 정서 물어볼 거예요. 이 시에 보이는 화자의 정서 유사한 거 골라봐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맷버들의 상징성, 이건 반드시 물어보겠죠. 세 번째가 올해 EBS 해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골라봐라.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다를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보기가 나왔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보기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짧은 지문입니다만 비문학을 보시는 것처럼 보셔서 이 보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판단의 근거, 판단의 준거를 주는지를 판단하고 문제를 푸셔야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고3 재수생 학생들은 이거 하나 틀리면 3점짜리겠죠. 이거 하나 틀리면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서 실수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풀어서 정확히 푸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빨리빨리 안 보고 여러분 정상 페이스로 봐도 충분히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어요. 후달리지 말고 지금 단계는 차근차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적 배경이란, 자, 이 보기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시적 배경에 대한 정보네요. 시적 배경이란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소재들까지를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배경의 개념. 시조에서 시적 배경은 화자와 분리된 채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자, 시조에서 배경이 존재하는 방식 첫 번째가 화자와 분리된 채 객관적 존재하기도 하고, 자, 또 화자의 주관에 따라 변용되기도 한다. 주관에 따른 변용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배경의 존재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후자, 변용되는 경우라면 시적 배경은 화자가 친화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자, 만약에 어떤 배경이 화자가 친화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첫 번째. 두 번째,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 이게 두 번째겠네요. 형상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자와 상반된 성격, 이거는 세 번째겠네. 성격을 지닌 채 화자의 심리적 상황을 강조하는데 활용된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후자의 경우 변용되어 제시된 배경이라면 1, 2, 3, 세 가지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기능은 뭐냐? 화자의 심리적 상황, 다른 말로 정서겠죠? 정서를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의 이화와 은하는 공간적 환경을 구성하는 동시에, 당연히 배경이니까 맞죠? 시간적 환경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 두 가지가 공간적 배경이면서
동시에 시간적 배경이야. 배경은 화자의 정서를 유발한다. 틀린 말은 없죠. 자, 이게 왜 시간이냐 하면 은하는 은하수니까 밤이겠죠. 당연히 이화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폈어. 이게 왜 시간이야? 왜 시간이냐 하면 얘는 봄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봄,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설정을 하고 거기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예상감이 촉발되는 것이니까 1번이 일단 정확한 설명이겠네요. 나머지 확인합니다. 2번, 자규는 화자의 일지춘심을 완화하는 소재. 뭔 소리야? 분명히 앞에서 어떤 배경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그랬죠. 완화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3번, 나의 시내와 바위는 화자의 주관에 따라 변용되어서. 이거 맞아요? 변용된 거 맞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친화감을 느끼는 경우에 변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까지는 문제가 없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뒷부분,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 화자가 나 대신 객관화시켜 제시한 물건이 신의 자연물인가요? 아니죠. 자연물은 화자 외부에 있는 객체니까 화자와 동일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자는 그런 것들과 동일시 되려고 하는 물화일체의 소망을 드러내는 건 맞습니다만 걔들과 동일시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3번 틀렸고요. 4번, 나의 구름과 건고는 화자와 분리된 채 객관적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자, 객관적 모습일까요? 무슨 소리야? 구름과 건고는 친화의 대상이니까 주관적으로 변형된 거죠. 자, 5번, 다의 밤비는 시간적 환경을 구성하며. 오케이. 화자와 상반된 성격을 지녔다고요? 화자와 상반? 밤비가 오는 날 내가 피어날 거야. 이렇게 말했으니까 정서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자, 밤, 어두운 정서, 비, 하강의 이미지, 어둠과 하강.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어떤 화자의 어떤 슬픔, 애상감, 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연결되는 거니까 상반된다고 보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입니다. 틀렸고요. 소재로 화자의 심리적 상황, 그렇지, 님과 이별해서 슬픈 마음, 그런 것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쉽게 푼 문제긴 합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보기를 정확히 보고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를 선지 속에 대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를 물었습니다.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거를 가는 나와 달리, 그러면 일단 가가 이렇고 다도 그런가 동시에 비교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는 방법은 나와 달리를 일단 빼세요. 머릿속에서 얘를 빼고 가가 이렇다라고 맞다고 판단된다면, 맞네? 그럼 그 다음에 비로소 달리 얘를 검토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달리를 뺀 상태에서 봤는데 이미 틀렸어. 그러면 뒤에 거는 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보시는 게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명령적 어조 활용, 하자의 의지를 강조해. 이미 틀렸죠. 가에서 어디 도대체 의지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지 아닌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1번은 잘못 얘기했어요. 2번, 나는 가와 달리. 또 뺄게요. 이거 빼고요. 나는 반어적 표현, 나에서 반어 본 적 있어요? 있으면 얘기했겠지. 없어요, 이런 거. 이미 틀렸으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3번, 나는 가와 달리. 마찬가지 뺄게요. 빼고, 나는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 어라? 인용의 방식, 인용이 뭐가 있었는데 아까 건곤이 나한테 함께 살자고 했어. 있었죠. 이거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 다른지를 검토해야 돼요. 가에는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달리가 맞는 거죠.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검토합니다.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안타까운 정서. 자, 가에서는 자규,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규가 우는 소리니까 청각적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이니까 안타까움일 수 있죠. 문제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디를 봐도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나온 바가 없고요. 청각적 심상은 직접 나오진 않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시냇물 같은 데에는 물이 흘러가는 소리일 수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물러나면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안타까움은 나에 전혀 없습니다.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밝음과 어둠의 대비. 웃기시네. 없습니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시고 3번,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또 보기입니다. 맷버들 가려 꺾어는 조선시대 기생들이 지은 시조의 정조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기생들의 시조 대부분은 상대 남성을 그리워하는 연모의 감정을 노래한다. 그런데
기생들은 사대부 남성들과 교류하면서 애정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신분상의 이유로 혼인을 통해서 일반적 가정을 이루지는 못하므로 이들의 사랑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이까지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제한된 사랑을 작품 속에서 임과 거리를 두고서라도 이미 자신을 바라봐 주며 애정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므로 화자의 처지는 더욱더 처절하기만 하다. 이 얘기는 아까 봤던 해제랑 거의 비슷하죠. 해제 얘기를 다시 보기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적절치 않은 거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맷버드를 골라 꺾어서 님한테 보내려고 하는 모습에서 긴 선지는 항상 끊으세요. 상대 남성에 대한 하자의 그리움, 나는 못 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는 것, 네가 계속 보고 싶을 거야.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케이. 자, 2번. 이미 창이 아닌 창 밖에 설정해서 인과의 거리를 둔 채 제한된 사랑을 하는 화자의 모습. 오늘 여러 번 보죠. 그죠?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심어두고 보소서에서는 상대 남성이 화자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인 것처럼 봐주십시오. 그러한 소망이 투영돼 있다. 물론 맞는 말이고. 4번. 새잎이 나거든 나기를 기대하는 거에는 상대 남성과의 애정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 내가 이거 꺾어 보내면 그것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는 거지. 계속 밤비가 오면 새잎이 난다고 표현했으니까 님이 바라봐주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의 사랑이 이어지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나인가 여겨 주시옵소서에서는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없어 임과의 이별을 다짐하는 하자의 임과의 이별을 다짐한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인가 여겨 주소서 이 내용을 보지 말고 일단 내용을 봐도 물론 틀린 거지만 나인가 여겨달라 사랑을 지속해달라는 말이니까 내용을 봐도 틀린 건데 보기를 보자고요. 보기를. 이 문제 자체가 보기를 통한 감상이니까 보기에서 기생들이 이별을 다짐하고 포기한다 본 적 있어요? 아니죠. 그죠? 님과 이별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의 제약이 있는 걸 알지만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절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임과 어떤 이별을 다짐한다 이런 이야기는 보기에도 없고 글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렵지 않은 시조 3개를 봤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시험장에서 보게 될 가장 확률이 높은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